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준 그 주된 힘이 바로 20대 청년들의 투표율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청년들이 이번에 투표를 많이 참여하게 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들의 그 분노, 계층 이동의 불가능, 또 청년들의 어떤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선거에 분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대 국회는 이러한 청년들의 분노와 절망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서 보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특히 내년에 대선에서도 20대 청년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희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과제를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발제해 주실 이병헌 교수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다룬 것이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됩니다만 5, 6년 넘은 것 같고요. 5, 6년은 더 됐겠네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2007년인가 8년에 또 국회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청년 그 일자리, 청년 고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문화를 좀 찾고, 그 이후의 내용들을 제가 이제 팔로우하는 형태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그건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차차 제가 준비된 내용으로 얼마만큼 우리 사회에 지금 이 청년들의 일자리 삶이 매우 엄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자료를 준비는 개인적으로 뭐 있던 것들을 좀 취합한다라는 내용 넘어서 여기 이 자리에 저도 예상컨대 이제 국회의원분들 다수가 좀 참여하시리라고 생각되니까 청년들의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좀 담아야겠다 싶어서 청년 유니언, 최근에 청년 단체로서는 가장 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 청년 유니언 그 분들하고도 좀 만나서 그들이 이 일자리 문제, 또 그들의 현재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변화를 좀 바라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두어 차례 좀 취합을 하기도 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자리가 구체적인 정책 처방을 찾는다라고 저는 판단하기보다도 현재 청년 일자리, 청년들의 삶의 문제 얼마나 심각하고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좀 더 이제 세부적인 정책 제안이나 처방보다는 좀 이 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사고 접근을 어떻게 될지라는 그런 좀 생각을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뭐 질의가 있으면 제가 아는 대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와 더불어서 또 그동안 당이 나름대로 해결해 오고자 했던 바, 아니면 우리가 좀 두루 국내외 상황에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바를 좀 알려드리고, 왜 이 정책보다는 전략을 제가 따졌냐면은 내년 대선이란 사항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현 정부가 주도하거나 또 국회에서 지난 총선 이후에 뭔가 할 일들이 많아지긴 했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인 국면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가길 바란다라는 제 제언 말씀을 드리는 형태로 결론을 맺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라는 식의 얘기를 세 개 이제 센텐스로 평가하는 바,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뭐 오랫동안 공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하다 보면 언론사에서 많이 찾아오고 방송에서도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현재 청년들의 지금 문제, 취업 문제든 또 일반화시켜 그들의 삶의 문제를 제가 한마디로 국가 재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 한편으로 정부나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그냥 시장 상황이 호전되면 살아나면은 자동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통상적인 이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통상적인 정책을
갖고 풀 수 있는 식의 상황도 넘어섰다. 뭔가 정부 그리고 정치권 우리 사회가 정말 절박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뭔가 특단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각별하고 특별한 각오와 의지와 그리고 대책을 갖고 대며들지 않고서는 현재 이 청년들의 문제가 치유되기 힘든 상황까지 지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 얘기는 그들 스스로가 우리 사회를 이 말은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니까 헬조선, 헬이라는 게 지옥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나라로 우리를 스스로 자조하거나 비유하고 그래서 그 출구로 우리나라를 떠나자라는 것부터 아니면 지옥에서 사는 그들 삶을 그만큼 그렇게 이제 힘들어하는 식의 그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주위에 많이 듣고 그리고 현실에서도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은 자리에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이 달리 또 우리가 많이 듣는 표현으로 이제 흑수저라는 표현. 오늘 이제 나옵니다만 이제 청년들이 한다면 우리의 미래인데요. 그들 중에 다수가 본인 스스로든 아니면 그 부모로부터 현재 지금 처한 상황이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거의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알바를 5개, 6개 현재 부모로부터 넘겨받은 부채 때문이든 아니면 자기가 공부한다고 생기는 부채 때문이든 그 부채에 허덕이면서 그리고 현재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까지 책임지는 그런 상황으로 많게는 5-6개 알바를 뛰는 친구들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메이저 대학 서울 연고대 나온 학생들조차도 이런 상황에 내몰린 흑수저의 청년들 같은 경우 고학력의 청년들 정말 엘리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그냥 하루에 늪 속에서 허덕이는 식의 청년들이 참 적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이 연구 이 현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듣게 되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모아서 제가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고 그들이 이 늪의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삶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이제 살펴보다 보니 이 문제는 정말 재난 상황이다, 국가 재난 상황이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가지고 얘기하려 하는데 요 하나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한 컷을 보세요. PPT 자료로서는 무슨 사진일 것 같습니까? 이건 공무원 시험 내지는 민간 대기업의 취업 시험 현장이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좀 대충 봐도 한 400-500명이 이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우고 있는데요. 여기서 몇 명이나 됐을까요? 5%요? 이제 이게 고시장이 아니면 시험장이 여러 군데 있겠죠. 제가 전달받은 이 사진은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이 저랑 같이 토론하고 하는데 썼던 PPT의 그 사진을 제가 인용한 것이고 김민수 위원장 말로는 이 고시장에서 본 단 한 명의 청년도 그 기관이나 기업에 최종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열하다는 얘기일 거고 그만큼 다수가 하루하루의 이 취업 경쟁에서 탈락하고 있다는 현실인데요. 마침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고쯤에서 언론에도 마찬가지 2010년 서울시 7급에서 9급, 7급하고 9급의 공무원 필기 시험을 봤는데 1,689명을 선발하는 것에 무려 이제 9만 명 가까이가 응시를 했다. 물론 이제 지원한 사람은 더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돈을 응시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돈을 내고 응시한 사람은 15만 명 중에서도 이제 9만 명 정도로 이제 줄고 하다 보면 53대1 해서 전년도가 비슷한 숫자 공무원을 선발하는데 7만 7천 명이었던 것에 1년 새에 또 12,000명이 늘어났네요. 그리고 응시생이 68명. 이거는 응시생한테 대상으로 조사한 건 아니고 달리 제가 아마 요거는 비슷한 시기에 리크루트라든가 그런 취업 관련 사이트에서 조사한 내용을 제가 마침 눈에 띄어가지고 인용하는 것인데 68%
78%, 70% 가까이가 이 시험 준비하면서 알바로 생활하고 알바로 이 공시 준비를 하고 또 알바로 돈 번 거 갖고 덜어는 이제 부모까지 21%는 부모까지 부모의 빚을 해결하거나 가족을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이걸 보고 제가 느낌이 왜 이렇게 이 공무원 시험 열풍인가 신드롬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얘기는 그만큼 그 청년들이 기대하는 좋은 일자리 그리고 지금 좋은 일자리의 청년들의 그 기대의 기준이라는 것은 뭐 이거보다 더 좋은 더 그 고소득 고임금의 일자리도 물론 있죠. 더 뭐 삐까번쩍한 일자리를 있긴 하지만 왜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애들이 목을 매다는가라는 얘기는 그만큼 안정적인 신분의 안정이라는 것이 클 겁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는 그나마 안정적으로도 사람을 뽑고요. 1년에 뭐 1,600명이든 뭐 1,800명이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노량진이든 뭐 이 고시촌 가서 보면 하여튼 몇 년이고 재수, 삼수, 십수까지 하는 청년들이 이 공무원 시험 해서 이제 공시 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왜냐? 여기서 말하는 대로 여기서는 한 명도 안 뽑혔다는데 여기 뽑혀봐야 이제 5%뭐 몇 프로 뽑히긴 하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그 얘기는 그 시험에서 탈락이 되고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람이 오히려 대다수가 되는데 그들은 그러면 다시 이 시험을 준비하거나 다시 이 시험을 준비 못했을 때 가지 못하는 청년들이 쌓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들 중에서는 그냥 그 꿈도 없이 그냥 되풀이되는 그 공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들 중에서는 이래저래 해보다 안 되니까 이제 소위 자폐, 니트족 등등으로 또 집안에 그냥 그 골방으로 쳐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무튼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니 이렇게 그 경쟁 열풍도 심각한 거고 이 중에 대다수가 떨어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과연 어디로 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 참 우리 청년들의 지금 미래가 그만큼 썩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서 뭐 아무튼 좀 여기 정치하시는 국회의원분들한테 제가 좀 한번 세게 이 현실을 좀 봐드리시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얘기를 차차 제가 좀 데이터를 갖고 얼마나 제가 국가 재난이라는 상황으로 일컬을 만큼 청년들의 삶,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지 그 실상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왜 이런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원인 진단을 좀 나름대로 하고 그리고 그 19대, 20대, 그러니까 19대 지난 5년 동안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긴 했는데 뭐 된 건 별로 없더라고요. 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주로 이제 국회라 한다면 법을 만드시고 또 행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제 감사라든가 정책적인 어떤 이제 평가 개입을 하시는데 그런 점에 국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20대에 들어와서는 어떤 또 움직임들이 나타나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는 이제 총선 공약에서도 워낙 청년들 앞서도 사회부 지는 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표가 있으니까 각 당별로는 아무튼 공약을 내세우긴 했는데 그 공약을 좀 제가 그 일별하는 식의 논의까지 좀 드리고 마무리하면서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두고 또 올해 내년에 대선까지란 사항을 앞두고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내년 당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좀 일을 좀 도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 고용지표인데요. 뭐 자료는 대략 이렇게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숫자상으로 2002년에 45.1%에서 고용률도 떨어지고 실업률은 계속 보시면은 보통 뭐 청년들의 청년 노동시장이라고 우리가 그럽니다. 유스 레이버 마켓이라 해가지고 성인들의 노동시장하고 좀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성인들은 이미 청년들의 학교로부터 노동시장 이해하는 과정을 이미 거쳐서 노동시장의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리 잡은 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은 또 본인이 이제 가족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다 보니까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나 청년 실업률들이 보통 성인 실업률의 한 뭐 낮게는 2배, 많게는 서너 배
까지 되는 상황이 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해서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성인 노동시장 전체의 실업률이 3.6%인 것에 비해서 그 청년들의 실업률이 9.3%, 한 2.78배 될 겁니다. 그 얘기인데, 근데 잘 보시면은 시기적으로 2008, 9년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GFC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기 때문에 잠깐 띄어지긴 했지만은 그 이제 8%, 7%, 8%대로 이제 유지되던 것이 2014년서부터 9%대가 넘어갔습니다. 공식 실업률이. 그리고 이런 추세는 아마 더 가파르게 지금 이제 2014년에 9%에서 9.2%가 작년이었고 올해는 아마 9%대 중반 그리고 내년에는 10%대에 그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계속 누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OECD 하고도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비경할 인구가 좀 많다.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이제 군입대 가는 청년들도 있고, 하지만은 또 이 고용률이 무척 낮은데요. 실업률도 낮지만은 고용률도 낮다라는 식의 얘기가 이제 비경할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입대 남자 청년이 있는가 반면에 상당수의 청년들이 학교로부터 그 직장, 사회로 이행이 서구에는 마찰이 좀 있거나 하더라도 그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공시족이라든가 아니면 취업 재수 삼수라든가 라는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고용률이 OECD 평균이 여기도 이제 낮아지긴 했지만은 그 한국은 이제 지금 이 연령은 비교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15세에서 24세까지 이 OECD 기준으로 청년층을 규정했을 때 데이터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데이터하고 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은 그 당시 이제 30%가 안 됩니다. 이 연령층에 것에 또 26.9% 해가지고 더 그 낮은 고용률도 이제 떨어지는 것이 가운데 이제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OECD 평균이 12%대에 14% 가까이 된다 한다면 이제 한국은 10%대. 근데 뭐 그 실업률이 상대로 국제 비교를 통해서 낮다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 고용률이 낮은 것을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하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낮은지를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더 좀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소위 이 체감 실업률, 특히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이 여기 데이터로 보시면 34.2%다. 라는 데이터를 이제 공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 박사는 저랑은 이제 같은 그 미국 코넬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후배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주 가까운 친한 후배이기도 한데요. 현 정부에 이제 그 청장 일을 하다 아무래도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유경준 박사가 아주 발끈하듯이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데이터다. 그래서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유경준 박사도 저 마찬가지 노동경제학을 한 분인데 유 박사 본인 스스로가 20년 공부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 민간 연구기관에서 그 국가 통계청과 같은 국가 통계를 만지는 그런 기관에서 인정할 수 없는 데이터를 이렇게 그 발표해가지고 그 이 민심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느냐라는 식의 이제 좀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뭐 통계청장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난 10년 동안에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이제 공식 실업률이 실제 노동시장 현장에서 나타나는 실업 상태하고는 매우 괴리가 크다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건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성인 노동시장에서도 그만큼 좀 우리 이제 통계청의 나름대로 뭐 그 조사라든가 여러 이런 통계 데이터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건 뭐 압니다만은 실제 노동 현실하고는 좀 괴리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인정을 해서 그 통계청에서도
이런 식의 얘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이 통계 노동 통계 그 문제점들이 여러 나라에서 지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OECD가 나서서 그 고용 보조 지표라는 걸 만듭니다. 공심 실업률이 우리 노동시장에서 일할 의사가 실업자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실업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가 15세 이상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뭔가 우리 사회에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한 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세 이상을요. 그들을 크게 나눠보면 이제 경활 인구,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눕니다. 혹시 모르는 분 있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그 안에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눠요.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소위 이제 일할 의사를 포기한 사람들. 이를테면 전업주부라든가 학업 중인 그 학생이라든가 군대 간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그 깜빵에 있는 죄수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비경할 인구가 되는데 문제는 그 안에 비경할 중에서는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히 그냥 아까 말한 애를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쉬는 사람들이 일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노동시장에 일을 구해 봤는데 일을 할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 구한다는 건 사실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비용 못지않게 사람들이 그만큼 스트레스라든가 또 아까 말한 시험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좌절감 등등이 이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해보다 안 되면은 또 아주 심한 불경기면 그래서 그 노동시장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실망실업자라 그래요. 실망실업자. 이런 사람들 등을 제대로 뭐 노동시장 환경이 좀 마련돼 있다면 충분히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도 찾고 그리고 사회 생산적인 활동들을 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이 구조적인 이유든 경기적인 이유든 간에 노동시장에 자리를 못 찾고 나온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 등등으로 해가지고 체감 실험이라는 식의 문제가 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 여기서 밑에 보면 공식 실업률이 있고 고용 보조 지표라는 것이 이제 그 나오고 그리고 2, 3까지 통계청이 OECD에서 마련된 이 지표를 국내에서도 그대로 마련해서 적용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2014년서부터 이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용 보조 지표는 밑에 보시면은 그 B인데요. B가 뭐냐면은 위에 그 3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합니다. 비정규직이 하나고요. 근데 이들 중에서는 본인이 정상적으로 35시간 이상 우리가 이제 우리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 아무튼 그 이상 일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일자리를 찾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게 알바형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바 같은 일자리를 하면서 계속 일자리를 찾는 추가 취업 가능한 그런 의사를 표명한 사람들을 이제 B라고 하고 그 사람들 얹은 것이 대략 이제 이 규모상으로는 1.9%가 되는데 청년층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8% 이게 아마 이 데이터는 그 현대경제연구원 그 데이터를 제가 이제 인용한 것인데요. 올 2016년 1월서부터 5월까지의 평균된 데이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 올까지가 이제 상반기 8%대인데 거기에 이제 고용 이 단시간 근로에 추가 취업 희망하는 사람 1.9%를 더한 것이 고정지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보조지표 2는 C라는 사람을 위해서 보면 잠재적 경활 인구라 해가지고 아까 말한 실망 실업자들 좀 더 일할 의사가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비경활로 나와 있거나 또 다른 사람은 아까 말한 공시족과 같이 노동시내에서 뭐 그 공무원 이제 학원 다닌다든가 아니면 취업 학원 다닌다든가 등등 이런 식의 이제 사람들이 이 실제 구직 의사는 있지만은 그 노동시장에 다니질 못하고 아무튼 좀 피해서 여러 가지 자기 이 소위 취업 입시 준비를 하는 사람 등까지 포함해서 C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무척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70만이 넘죠. 71만이 해당되죠. 그 숫자를 합치니까 무려 20%가 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보조 3이라면 이제 B하고 C를 합친 경우가 됐을 때 22%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이 추가된 숫자로 이제 얘기가 된 것이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을 이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활 부가 자료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알바 단시간 근로자 말고도
이를테면 그 임시직이라든가 아니면 파견근로라든가 여러 형태로 청년들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또 우리가 묻기를 그 설문 안에는 이 일자리가 네가 원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네가 원치 않은데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이걸 하느냐라고 이제 그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건 원치 않지만 할 수 없이 이 일을 한다라고 비자발적인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더하면 또 껑충 띄워서 그게 한 46만이 되는데 그 숫자를 더하니까 이제 31.6%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구직 단념 우리가 이제 경제활동 부가조사라는 통계청 조사에 물음이 하나가 당신이 지금 쉬고 있는데 쉬고 있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냥 쉬었음. 이라고 구직 단념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이제 한 20만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통상 얘기할 니트죠. 뭔가 노동시장에 자기 스스로가 적응을 못하고 그냥 그래서 구직 의사든 뭐 다른 의사든 다 포기한 그런 청년들이 일정하게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 숫자까지 합치면 이제 34.2%인데요. 그 얘기는 우리 청년이 100명 중에 35% 가까이 5명 중에 1명 내지는 2명 길거리에 있는 청년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계속 이렇게 쌓여왔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계속 쌓여간다는 식의 얘기가 지금 우리 재난이 눈덩이처럼 커져나가는 현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요번에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용기 있게 제출을 했는데 제가 2008년서부터 지난 한 수년 동안에 이런 공시수료율의 어떤 허구를 문제 삼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이쪽에 청년 단체든 시민 단체든 아니면 저와 같이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이제 실질 실업률을 얘기한다면 비슷한 숫자는 계속 얘기했던 것인데 이제 최근에 현대경제원이 얘기한 거를 여러분께 제가 인용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고학력 청년들의 취업난 문제가 되는데요. 전문대 우리 아무튼 전문대에서부터 대학이니까요. 전문대 대학원의 졸업자 취업률이 2012년에 68.1%에서 67 해서 아무튼 이걸 보면은 70% 가까이 취업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될 수 있지만은 달리 보면은 그 대학까지 그 많은 돈 지금 이제 대학 학비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로 많다 그러는데 그 돈을 들여서 공부한 사람들 중에 30% 가까이가 30% 넘게 취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문제가 여기 이제 제가 이제 2011년서부터 이 데이터는 그 이전하고 이제 이 취업 그러니까 대학 졸업자의 취업 통계 만드는 것이 좀 2010년 이전하고 10년하고 11년하고 끊겨가지고 산출하는 방식이 달라져서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거슬러 가지 못하고 2011년 이제 지난 한 4년 정도를 제가 이제 뽑은 것인데요. 이 숫자만 보더라도 매년 16만 명의 대학 졸업자들 중에 16만 명이 취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16만 명이 고스란히 그 다음 해에 얹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연도는 요 숫자로 보면 32만 명이 쌓인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런 일들이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벌어져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차곡차곡 매년 이를테면 여기서 50만 중반서부터 60만 넘는 형태로 지금 그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들이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고 하는데 10만에서 15만 최근에 이제 16만 넘는 사람들이 계속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누적되어 온 현실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중에 지금 아까 말한 여러 형태로 지금 체감 실업의 상태에 놓인 청년들로 이렇게 쌓여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중에서도 또 여기 하나 보시면은 대졸 청년들의 하향 취업이라 해서 아무튼 아까 말한 그냥 그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있지만은 그나마 또 그 취업을 하겠다 해가 취업을 한 사람 중에서도 24%가 하향 취업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대학 전문대 이상으로 나왔는데 그 이상짜리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눈을 낮춰서 이제 MB가 강조했듯이 눈을 낮춰가지고 이제 일당 좋은 건설 현장으로 가든 아니면 그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 하여튼 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당이 높은 그런 식의 험한 일자리들이 청년들이 들어갔다 최근에 구역 같은 그런 사고라든가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해서 OECD에 비하면 이렇게 되는 것도 청년들이 그만큼 이 경쟁에 시달리고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또 하향 취업의 이런 문제도 연결시켜서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하고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렸던 니트족. 아까 구직단념 쉬었음이라 해서 니트를 한다면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이라 해가지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한 친구들이에요. 목요는. 그래서 뭐 히키코모리처럼 그냥 그 게임에 미치든 뭐에 미치든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긴 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 상황하고 연결시켜서 청년들이 이제 희망을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냥 문 닫고 그냥 쌓여 있다 보면 그 사람들은 부모에 지금 얹혀 있거나 아니면 아무튼 우리 이제 당장 지금 이제 니트족 확대에서는 청년 실업자들 약간 실질 실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사회 비생산 인구가 되는 거고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떻게 생산적인 역할을 활동을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빈곤층으로 당장 전락되고 미래를 우리가 책임지기보다는 미래에 큰 짐이 되어지는 그런 식의 청년들로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니트 쪽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이 데이터를 보면은 한 3% 이상 크고 해서 OECD 전체 국가 중에서는 한 5위라고 얘기가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5위 수준이고 이것이 근데 문제가 니트족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러면서 이제 OECD 내에서 최정상 수준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니트족의 어떤 지속성, 그만큼 문제의 이제 심각성이 이제 달리 이렇게 얘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는 그나마 취업한 일자리, 청년들이 취업한 일자리도 그리 좋은 곳이 아니다. 앞서 전대 이상이 한 68% 취업한다 했을 때 그들 중에 상당수 일자리가 여기 보시는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열정페이 노동이라고 청년들이 얘기하는 정말 뭐 여기 열정페이 노동은 저희가 이제 최저임금 미만 법정 최저임금을 주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지 못하는 저임금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일배우로 왔지 그냥 배우는 걸로 그렇게 사용자가 돈을 이제 떼먹는 일들의 열정페이라고 청년들이 또 아우성치게 되는데요. 그런 노동자들이 보시면 10% 그리고 숫자를 한 6만이 넘고 그리고 청년 비정규직 추이를 보더라도 35%대 이거는 전체 우리가 비정규직 비율이 한 33%대를 한다면 약간 좀 상회하는 정도인데요. 아무튼 대학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질이 이렇게 떨어지는 식의 첫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들의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저는 이제 압축을 했어요. 뭐 이외에 더 있긴 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이건 뭐 이미 이러저러하게 노동 경제도 뭐 이 노동시장 청년 노동시장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을 한다면 이미 아실 만한 얘기일까 아닐까 싶은데요. 구조적인 문제죠. 수급 미스매치가 너무 크다. 이제 수요와 공급에 해서 대학 진학률이 90년 초에 대학 좌를 통해 가지고 40%대에서 이제 80%대로 이제 뛰죠. 지금 이제 70%대로 낮춰지긴 해도 해서 80%대로 늘어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문대 이상 졸업자가 2000년대 54만에서 2015년 현재 68만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전문대 이상으로 우리가 아무튼 고학력자라고 한다면 그들이 갈 만한 일자리는 그 같은 시기에 제가 이제 이런 토론이나 아니면 강의 가면 X자로 표현합니다. 수요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거꾸로 그러니까 이 공급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청년 노동시장의 고학력자는 수요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미스매치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잠깐 보시면 90년 초반에 바로 이제 대학 자료가 시행되는 그 시기에 이제에서부터 2010년까지 소위 300인 이상이나 공공기관의 청년층의 종사자가 무려 47%가 줄어듭니다. 숫자로 치면 그 87만 그런 기관에 일하는 청년층이라 하면 우리가 29세까지 일하는 청년들의 이제 87만 6천 명이었다는 숫자가 46만 5천 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만큼 그 시기에 아시다시피 외환위기가 있었고 외환위기를 거쳐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그리고 비정규직 대체하거나 아웃소싱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소위 경력자 채용을 우대를 하게 되죠. 노동시장이 그만큼 이제 넘쳐나고 또 미국식으로 하면서 청년들 신규해서 이전처럼 대학 나오면 그걸 대거 뭐 공채하는 방식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방식의 상당수를 이제 노동시장에서 바로 써먹고
필요 없으면 버릴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사람들 이제 경력 우대 채용을 좀 하는 일들이 확산되고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갈 자리는 가고자 하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그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허접스러운 비정규직 일자리 아니면은 정말 그들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는 앞서 우리 사진에서 봤듯이 엄청난 경쟁을 치르고 가야 될 그런 식의 일자리로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용 형태 공시제 자료에 따르면은 2014년, 15년 이게 고용 문제 워낙 심각하니까 그쪽에 이제 이 300인 이상 대기업 분야의 이제 일자리를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청년들의 문제, 취업난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물론 이제 경기가 안 좋고 대기업 상황도 어려운 건 압니다만 대기업 정규직이 딸랑 4만 3천 명이 늘어났어요. 앞서 졸업자는 68만 명이 되는데 그리고 대신에 비정규직은 19만 2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걸 좀 사회공공 서비스 분야가 매우 우리나라가 뭐 복지가 가파르게 우리가 확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이제 OECD 뭐 또 복지 국가라고 하는 데에 비하면은 충분히 그쪽에 복지 영역이 확충이 된다면 상당한 복지를 하는 공공 일자리고 그만큼 질이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가 있을 터인데 그쪽이 그만큼 서구에 비해서 아직 덜 발달돼 있고 그리고 그만큼 그 일자리가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013년 그 데이터를 제가 확인해 보면 그 OECD 평균은 23%나 되는데 피고용 임금 노동 중에 한국은 기껏 8%밖에 안 된다. 물론 15%나 이쪽에 복지 영역을 확충한다면 아무튼 우리가 빠르게 청년들이 갈 일자리 상대적으로 좀 그 소득이라든가 좋은 일자리를 좀 제공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시간 노동이란 것도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일자리를 줄이고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새롭게 일자리를 세대가 나눌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인데 400시간 탄술 생산하면 20%니까요. 20% 일자리를 늘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해서 그런 데다가 또 중소기업 청년들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뭐 일자리 많다라는 건 그들도 알죠. 한데 중소기업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정규직하고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 하나의 공부하는 사람들 논의가 이게 스태핑 스톤이냐 아니면 트랩이냐 늪이냐 아니면 가교냐. 그 얘기는 가교라는 얘기는 그 비정규직 일자리는 중소사업장에서 일 경험을 해서 더 좋은 정규직이나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건지 그 일자리가 아니면 한번 빠지면 그냥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늪과 같은 덫과 같은 존재인지 라는 것을 실증 분석을 했더니 비정규직은 그 비정규직 한번 들어가면 1%밖에 빠져나오지 못해요. 정규직으로 99%가 내내 그 자리에 머물게 되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단순히 중소기업 그 대기업 정규직 비정규직의 격차라는 것이 임금 격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 개발하는 데 격차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관계를 맺는 사회적 관계 연결망에서 격차가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나온 사람들은 지들끼리 같이 어울리고 거기서 좋은 일자리는 서로 소개하고 서로 잘 나갈 수가 있는데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중소사업장은 맨 보는 사람이 비정규직이니까 그들끼리 시장 내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대다수가 머물러 있는 중소사업장이나 비정규직 일자리는 이와 같이 하나의 이제 덫과 같이 늪과 같이 돼 있는 상태에서 큰 문제라는 얘기고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뭐 김상조 교수랑 몇몇 사람들 같이 최근에 경제상을 같이 논의를 하는데 L자형 위기에 들어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의 경제가 우리가 소위 뉴노멀이라는 저성장 시대에 들어간 것도 수요를 그만큼 과거와 같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도 덮쳐지면서 이 재난 상황을 청년들의 재난 상황을 더 엄중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사실 참여정부 때서부터 2000년대 초반이니까 매우 심각하다 해가지고 뭐 대책들은 나오고 참여정부 때 고용촉진법, 청년 고용촉진법 만든다 뭐 한다 하긴 했는데 다 신용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 계속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진 그 숫자 가지고 이 정부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었는가. 여기 계신 아마 국회에 계신 분들도 별로 이제 책임에 자유롭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그 대목에서는. 아무튼 그런 식의 이제 정부의 무책임한 청년 일자리 대책 문제를 얘기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하는 것은
이런 그 마찰적인 장애가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청년들이 그 안에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마모돼서 그들 스스로가 아까 말한 대로 다수가 그냥 폐인처럼 현재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청년들한테 너 알아서 개인적으로 이런 난국에 이런 늪 같은 상황 속에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고 떠미는 식의 상황이 우리 한국 형식이고 그들이 얘기하는 헬조선이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그 과정 속에 온몸의 생체기를 잊고서 그러고서 이제 스스로가 꿈을 접든가 그냥 그들 스스로가 그 현재 삶에 그냥 자들 늪에 이제 빠져 있는 식으로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스스로의 어떤 우리가 직무 능력 또 직업 의지, 취업 의지 등등이 크게 상실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그들의 재난 상황을 더 키우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해서 뭐 19대 입법에 대해서는 크게 청년 고용 촉진법에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고용 의무 할당이라든가 수요 확대한다는 차원의 것 그리고 또 시민단체에서 주장했던 구직 촉진 수당 뭐 이제 청년 실업 부조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일정하게 좀 떠받쳐 주자라는 식의 등등의 내용. 그래서 사실 아이디어나 정책적인 처방들은 이미 이러저러하게 그 당시에도 뭐 저 같은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제기했고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도 실현이 안 됐죠. 하나 실현된 거는 아무튼 현 정부가 타협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3% 공기업 그 의무 그 이제 노력한다는 걸 의무로 한다는 것 정도만 도입이 된 것이 이제 하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법안은 그냥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목소리만 그냥 났을 뿐이지 실현되지 못했다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조정태 의원 아무튼 더민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가 단순히 청년 노동시장 취업 일자리 문제만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인식으로 접근되면서 청년 발전 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포괄해가지고 이를테면 그들의 당장의 생계 일단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주거 문화 등등의 이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다든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든가라는 식의 이제 발의가 이것도 이제 됐던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의장 하시는 정세균 의원께서 이제 청년세법 해서 이제 재원이 필요하니까 이런 법을 내셨더라고요. 내시고 20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아무튼 청년들을 많이 의식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벌써 5월 새 국회 개원하자마자 이제 청년 고용 촉진법 과거에 있던 내용 중에 일부 가져오셔가지고 5개 법안이 하나가 새누리당 4개가 이제 더민당으로 제가 확인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흥미롭게도 새누리당에서 청년 기본법이라는 걸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앞서 이제 청년 발전 기본법이라는 게 이제 야당에서 좀 얘기했던 거를 먼저 아마 청년표를 이번에 총선에 더 의식을 하시는 걸로 더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청년 창업과 관련된 그런 법안이 이렇게 발의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고 청년 일자리 정책 공약을 잠깐 보면은 새누리당은 아무튼 뭐 그냥 시장으로 해결하자라는 얘기인 반면에 더민당 같은 경우라든가 국민의 정의당 해서 야삼당이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소야대의 전국에서라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 공통분모를 갖고 좀 법제화를 좀 해 주십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고용 할당제 그리고 창업 협동조합 공공부문 일자리 시간이 좀 많이 늦었다 해가지고요. 앞에 제가 좀 얘기를 길게 하느라고 좀 마무리 짓는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지금 여소야대 지금 의회 정치에 지금 야당이 주도권을 뭐 일단은 또 복당을 해가지고 새누리당이 절대수는 많을지 몰라도 아무튼 야삼당이 같이 힘을 합치면은 법안 처리를 좀 해볼 수가 있는 정국이 되는 만큼 지금 공통분모로 되는 식의 얘기 고용의무 할당제라든가 그리고 뭐 창업 지원 일자리 나누경 실근로 시간 단축 그리고 안전 보건 복지 근데 이 일자리 이 공공행정은 이제 행정 권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튼 뭐 좀 이슈화시키고 정부라고 움직이게끔 하는 식의 이제 공동의 어떤 입법 발의가 아닌 형태로 압력을 좀 행사하는 정도가 될 텐데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가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이 구체적인
해법보다는 이제 정치가 중요하다, 전략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건데요. 이 점은 이제 여당도 아주 완강할 거고, 이 고용무 할당제 같은 경우에는 재계 입장을 반영해서, 그리고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이런 법이 어딨냐 하고, 재계 같은 경우는 이게 법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헌법 제소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제 산업구조조정되어지는 침체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과연 얼마나 좀 먹힐지 해서 사실 이제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다는 좀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미래 세대 청년들의 이제 생활이 황폐화되고 그들의 어떤 자존감이 이와 같이 확산을 하게 됐을 때, 이 역시 현행 이 구도 아무리 여소야대라 하더라도 당장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대선 국면에 청년들 그리고 사회적인 하나의 공론화, 대선 의제 담론화라는 차원에서 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내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를테면 이후에 또 프랑스의 유스 개런티레가 청년 보장이라든가, 또 오늘 전용관 실장이 오셨습니다만 이제 서울시의 청년 보장 비전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중앙 정치 차원에서 좀 법제화할 수 있는 움직임을 좀 해내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실질 실업자 그 180만 명을 흡수할 수 있는 식의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다 하다면은, 그런 노동시장 현실 속에서 이들을 어떻게 사회가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마찰이 엄청난 그런 학교로부터 사회로의 이행에 버거운 짐을 지고 있는 청년들을 일정하게 좀 사회가 같이 좀 이렇게 받들어주는 그런 식의 어떤 이제 우리 한국형 청년 유스 개런티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식의 얘기를 좀 야당이 적극적으로 정치 이슈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컨대는 이제 더블 트랙을 제안하는 건데요. 그동안 그 정부 여당, 특히 보수 정권의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두 가지였어요. 안 좋은 일자리 창출과 나쁜 일자리 창출, 인턴 비정규직. 두 번째는 고용 유연화. 그러니까 정규직이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너희들 일자리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낮추자 해서 청년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노동시장을 재계 입장으로 들어주는 식의 것을 한다는 얘기였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를테면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뭐 이제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노동계든가 그 강조했던 정책은 진보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었습니다. 일자리, 아까 말한 고용물 할당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해서 이 수요를 늘려라. 어떻게든 인위적으로 하는 식이겠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물론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니고, 여전히 그건 우리가 청년들이 다수가 일자리, 그들이 그 공부한 만큼 일자리 갈 수가 없다는 만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하는 식의 노력은 필요한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다른 한편은 이제 트랙 2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방금 말씀드린 한국형 청년 고용만이 아니라 청년들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하나의 이제 대책을 좀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하면서 입법 내지는 정책적인 이제 이슈화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희망 일자리를 만드는 식의 것들도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좀 해나가는 것도 이제 분명히 필요할 거고, 못지않게 트랙 2라고 얘기하는 위기의 청년들을 우리가 살려보자라는 식의 대책도 다 같이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해서, 세세한 건 이미 그동안에 법안 많이 있을 터인데요. 이런 기조를 좀 명확히 좀 가시면서 현재 주어진 정세에 당장 필요한 일자리 몇 개든, 당장 필요한 그들의 생활 보장이 얼마만큼이든 좀 되어 나가길 바란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옥주 의원님 먼저 하실까요? 그래요. 우리 전효관 기획관님 먼저 해주시죠. 오늘 사실은 이제 뭐 청년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는 이병훈 교수님이 뭐 대략 다 발제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조금 약간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조금 관점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청년 문제가 특히 작년 올해 들어오면서 굉장한 이슈화 된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이제 고용 문제라든지 뭐 헬조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논의되면서 청년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다 이런 사회적 인식은 이제 굉장히 높아진 상태로 보입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모 새누리당 의원을 만났는데 이 청년 관련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오재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왜 청년들이 이렇게 야당을 많이 지지하냐.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꼭 야당을 지지하는 건 정책 때문은 아니고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뭐 촌스러움이라든지 좀 구리다든지 이런 이미지 때문이다. 그랬더니 뭐 새누리당 와서 특강을 하라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뭐냐면 그 감각 차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서울시에서도 청년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행정 내부나 그 서울시 의회에서도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청년 문제는 전부 다 자기 경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이렇게 청년기를 다 겪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했던 것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시대적인 사회적인 흐름은 많이 바뀌었는데 자기 경험에 굉장히 고착되어서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뭐 열심히 하면 왜 안 되냐 뭐 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그 청년들이 갖고 있는 저성장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높은 벽이라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렇게 뭐죠 이렇게 이런 반응들이 대단한 분노감 같은 걸 좀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진보적인 학자들이 쓴 글도 뭐 청년들한테 이제 씹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대표적인 게 장하성 교수가 쓴 분노하라 같은 겁니다. 그 청년들의 반응은 왜 지가 분노하지 왜 남한테 분노하라고 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 적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태에 있고 이 적대감은 뭐 일배 현상이라든지 이런 뭐랄까 이렇게 그 어떤 타자를 딱 집어서 공격 성향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이런 성향들이 이제 청년 문제에 이제 좀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아까 다 이병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청년 지금 위기 문제는 경계 순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게 장기 지속될 문제라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처방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그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대다수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 미래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노동시장 구조가 격변하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대책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서울시가 청년 보장을 작년에 만들면서 했던 생각은 기존의 고용 정책을 조금 포괄적인 사회 정책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좀 기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의 이제 상황이나 이 심리적 상태가 이 과거의 고성장 사회를 살던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하고는 이게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지금은 청년들에게 이제 자기 능력을 다 입증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지금 청년들은 단군일의 최대 스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저희 세대가보다 훨씬 능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청년들 보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능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 한다라든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든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그 대상한테 그렇게 하면 황당무계한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때는 대충 놀고도 취직을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도 안 되는데 그런 얘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대단히 이제 정말 공감되지 않는 그 워딩이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문제는 이제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기회가 봉쇄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요즘 청년층 중에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청년들은 부모 돈을 갖고 글로벌하게 떠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가 나한테 맞는지 이렇게 부모 돈이 좀 있으면은 이렇게 뭐 외국 가서 막 이것저것 해보고 뭐 이런 상태고요. 근데 이 저소득 상황에 있으면 이 사회로 진입할 그 경험이나 기회 자체가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생존을 위한 아까 아르바이트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가 그런 걸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흔히 이제 고성장 사회는 어떻게든 그 자녀 세대가 앞 세대보다는 잘 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청년 문제 핵심은 지금 세대보다 청년 세대가 반드시 못 살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좌절과 포기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심리적인 구조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에서 제가 청년 정책을 처음에 이제 구상할 때도 이게 이제 서울시에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해서 지금 한 370명 정도의 청년 당사자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 때 한 2년 동안 한 300회 정도의 계속
상태와 현장 조사와 뭐 토론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제가 그냥 그 얘기들을 요약해서 보자면 한 두 가지로 좀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 미래라는 것을 이제 가야 되는데 청년들이 미래를 살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구상하는 데 대한 사회 각계의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런 식의 느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치, 경제, 뭐 노동조합, 뭐 기업, 뭐 이런 데들이 그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상당히 분담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이걸 전부 지금 회피하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점이어서 사실은 전 청년 문제에 대한 이렇게 사회적인 뭐랄까 협력 체계 구축 같은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으로 보면 두 가지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들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지금 청년 부채 상황 같은 걸 보면 이게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뭐 햇살론이나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으로 잘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청년 부채로 시달리는 청년들의 대부분은 청년 개인의 그 빚 때문에 시달리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가계 부채 문제랑 부모의 부채 문제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빚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제2금융권 같은 데서 돈을 빌리면서 그냥 사회적 파탄 상태로 가는 뭐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청년 그 개인에 대한 얼마의 보조만으로 이게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뭐 이런 상황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이렇게 사회 밖으로 이렇게 약간 밀려난다고 할까 뭐 이런 지금 층들이 이제 사실상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층들에 대한 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게 뭘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청년 보장을 만들 때 뭐 주거, 부채, 뭐 그다음에 뭐 활동의 근거들, 그다음에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을 좀 최소한의 조건이라도 좀 마련을 해보자. 이제 이게 서울시 청년 보장의 이제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국회에 계시니까 잘 알겠지만 서울시 청년보장 사업 중에서 이제 하나의 사업인 이게 20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수당이 이제 사실은 사회적 논란이 이제 크게 됐고 저희가 사실은 청년수당을 서울시 안에서 논의할 때도 행정부 공무원들은 굉장히 반대가 많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청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환기시키는 역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청년 수당 문제가 앞으로의 청년 지원이라는 것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의 논의의 촉발점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좀 청년 수당 정책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 아까 이제 구직수당 얘기도 있고, 뭐 고용보장 뭐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정책적인 어떤 것들이 된다고 해서 사실은 청년 문제가 해결되냐? 그러면 사실은 이 청년 문제라는 게 너무나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쉽지는 않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청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생태계라든지 이런 걸 좀 구축해줘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사회적 경제 얘기도 나오고 협동조합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사실은 사회적 경제 같은 걸 활성화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 같은 거 사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또 예를 들면 사회 서비스 분야 같은 데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좀 만들면서 청년들이 고용을 좀 창출해 간다든지 이제 이런 좀 새로운 전략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가능성, 아까 이제 청년들이 대단히 뭐 개인적으로는 개인으로는 이제 능력이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실험을 대대적으로 열어주고 사회적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 인구 절벽 상태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참 구상하기가 이제 사실은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 상태로 갈 거다. 그래서 그 명견말리 같은 데 보면 일본이나 이탈리아는 사회적 투자를 뒤로 미루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사회가 침체를 겪고 있고 독일 사회는 이제 청년에 대한 대단히 선제적인 투자를 해갔다. 뭐 이제 이런 걸 비교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좀 역할들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쪽에서는
저는 청년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제도적 틀에 좀 미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새누리당에서 청년기본법 같은 걸 마련하셨다고 그러는데 청년기본법이라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임대주택 같은 데에 취업준비생이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사실은 기본법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최근에 막 그 뭐 민달팽이 유니온이나 뭐 이런 청년 단체들이 뭐 국토부랑 막 해가지고 뭐 임대주택의 이제 30%는 그 좀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걸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게 법제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법 체계가 하여간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지금 청년 수당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이렇게 좀 놀라운 일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건복지부는 직접적인 취창업에 제한하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요지인데 보건복지부가 그 주장하는 취창업에 한정한다는 건 전부 다 학원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렇게 그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기준들을 계속 강요해낸다든지 이런 게 이게 어느 나라들도 이제 과거의 산업사회는 이제 기능이나 뭐 자격증을 따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학원 같은 데 등록해서 취업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역량을 키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다 인정하는 것이 뭐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대단히 시대역행적인 주장을 계속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나마 이제 행정과 행정 사이에는 그나마 합의가 그나마 이렇게 어떻게라도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뭐 하루아침에 뒤집는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대단히 불합리한 과정들이 좀 나타나서 그 정부와 도대체 이렇게 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게 사회보장 기본법에 다 이렇게 해당돼서 이런 걸 협의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한 좀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청년 정책과 정책 자율성 문제에 대한 좀 고민을 좀 정치 쪽에서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그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한국 사회 정치 쪽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청년 공약이나 정책이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뭐 정부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쏟는 예산이 그 2조 1천억 정도가 되는데 2,1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만 개를 그냥 만들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돈이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냐? 그러면 뭐 컨설팅 회사, 학원, 기업체 보조금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식의 그 청년 일자리 대책, 그러니까 뭐 재원이 없는 것보다도 이 재원의 실효성을 좀 높이거나, 그러니까 저는 좀 현장과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으면 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가 공급자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창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회적인 일을 하면서 지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좀 그룹에 맞게 지원책을 좀 짜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정치 쪽에서의 또 하나의 이제 제가 바라는 건 그 책임 분담 같은 겁니다. 지금 그 청년들의 아까 분노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저는 청년들의 분노는 한국 사회가 안 바뀔 거다라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대단히 하이테크 기술을 가진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민 열풍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나 기술이 있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이게 이제 그 동네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회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그 대단한 절망감 같은 것들에 사로잡혀져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 사회적인 합의와 그 역할과 이 고충과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책임감 있게 해낸다라는 어떤 전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도 사실은 정부 정책으로 만드는 그 일자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뭐 인턴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일자리가 이제 될 가능성이 많고 뭐 정부 대책이 계속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청년들이 제가 이렇게 청년들 좀 이제 제가 서울시에서 만든 청년허브 초대센터장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청년들이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막 고임금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자존감이 좀 지켜지는 일자리, 그다음에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그 중위소득 일자리, 뭐 이런 게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원하는 그 직업의 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자리 같은 것들을 조금,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꼭 고임금 일자리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이번 구의역 사고에서도 보이는데 이 정규직과 그 비정규직과의 그런 그 현격한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내는 그 사회적 노력과 뭐 입법화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그 간단하게 좀 다시 정리를 하면, 앞으로 이제 시대적인 과제가 뭐 불평등 문제도 있고 기후 변화 문제도 있고 산업혁명 문제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청년들에게 다 불리한 조건들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사회적 배려라든지 양해나 조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실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갈 거다. 특히 그런 점에서 좀 정치권에서 좀 대대적인 조금 논의와 좀 입법화와 좀 이런 것들 좀 해주시면 청년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고, 청년들이 좀 정치나 우리 사회에 대한 좀 신뢰를 회복하는 뭐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 우리 송옥주 의원님 간단히 좀 부탁합니다. 첫 번째 19대 국회 청년 일자리 입법 관련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대 국회 아까 이병훈 교수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나 고용정책 기본법, 최저임금법 등 총 14개 법률과 관련돼서 108개의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9대에서는 원안 가결이나 수정 가결이 11건이 됐고요. 대안 반영 및 임기 만료로 인한 폐기가 96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자료를 보시면 자세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대표적으로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을 말씀드리면 청년 일자리 만들기와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안이라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한 26건 정도가 발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의 의무 고용률을 상향하는 법안 등이 여러 차례 발의가 된 바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 19대 전반기에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에 청년 의무 고용률을 3%로 하는 안이 통과되어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법률 통과는 없었습니다. 나머지 법과 관련돼서는 오가시면서 한번 보시면 참고가 좀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에 대한 19대 평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입법적 시도들이 있었으나 대부분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해서 입법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일정하게 20대 국회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이번 20대 총선에서 반영된 흐름을 여야 공히 이제 반영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었고 또 청년 고용의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도 기존의 반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대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입법 과제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선에 성공한 의원들께서 이미 몇 차례 그 동일한 법안을 재발의하셨고요. 또 우리 당에서도 청년 일자리 TF가 가동되어서 여러 가지 당 차원의 입법과 정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을지로위원회에서 비정규직이나 하도급 노동 영역에 대해서도 기존 법안을 재발의하거나 새로운 방식의 그 법안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성과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싶습니다. 20대 국회 청년 일자리 입법은 아까 이병훈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투트랙으로 가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것과 관련된 법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자리의 기반 확충에 기여하는 법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법안과 관련돼서는
그 청년들이 과도한 스펙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고 채용 시에 학력이나 출신 학교, 부모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을 개정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청년들의 의무 고용률을 규정을 하고 이를 일정하게 강제하여 청년 일자리를 물리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그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개정안도 재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기반 확충 법안과 관련돼서는 19대 국회 때 논의되었던 뭐 적정임금법이나 고용보험법, 그리고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이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대추진하거나 아니면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중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7페이지를 보시면 청년들이 예? 제가 이거 인쇄부를 갖고 봐가지고 페이지가 그런데요. 17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청년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차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파견법이나 기간제법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판노위의 법안은 아니지만 대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 준비금의 적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 신규 추진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 일자리 TF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첫 일자리 지원법입니다. 근로자가 첫 일자리를 얻어서 계속 근무할 경우에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해서 장기 고용을 유도하고 고용률을 제고하는 방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시와 성남시의 경우와 같이 청년 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에게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해서 구직 과정에서의 경제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기존의 의무 할당 이외에 그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인 것 같습니다. 표에 있는 부분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도 뭐 25%가 상회하는 등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청년 문제의 위기 심각성을 깨닫고 청년 정책 관련된 부처 간 공동위원회를 기존에 있는 걸 재개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모든 조치를 정부가 제안하는 것이고요. 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 플랜에 의하면 청년의 자율성과 진로 지도를 보장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방지하고 청년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사회 보장권을 증진하는 등 당면 과제와 해당 당면 과제에 조응하는 시행 조치를 구체적으로 담은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뒤에 당면 과제와 시행 조치를 보시면 되겠고요.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 동안 프랑스에서도 애를 썼는데요. 이게 사실은 2015년 말에 청년 실업률이 25.7%로 오르는 등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청년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 프랑스의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의 청년 정책 전반이 매우 이제 비효율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 프랑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청년 패키지 사업과 대응 체계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통합적인 중앙관리 조직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처럼 우리나라에도 뭐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청년 일자리 창출 업무는 하고 있으나 전체 부처를 통과하거나 체계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청년 문제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수시로 정책을 미세 조정해서 이 부분을 대응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문제가 청년 일자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린이와 부모, 건강과 주거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제의 폭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을 충분히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부분이 중앙부처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청년 정책이 청년층 우선 지원 제도라고 해서 이 부분이 중앙의 정책 목표가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범적인 정책의 신속한 전국화입니다. 아까 서울과 성남의 청년 수당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여러 가지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된다 하면 전국적으로 좀 시행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적이거나 현실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들 이제 흩어져서 이 부분들을 고민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 주무부서는 물론 사회복지부서나 취업 전담기관, 장애인 취업기관, 지방의회, 기초의회 등 모든 단위가 참여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 협업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후에 이 부분들을 추진을 해야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시간이 촉박하고 또 다음 일정이 있는 관계로 여기서 정리를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예,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이병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국가 재난 상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막중하다 하는 말씀이고, 바로 20대 국회 첫 해인 2016년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남은 6개월 동안에 이 청년 문제, 국가 재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과제, 그리고 예산 확보, 정책 수립에 대해서 세 분야에서 성과를 얼마나 내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뭐 구슬은 지금 서말이 넘고 충분한데 이제 얼마만큼 꿰어내느냐, 이제 실천하고 이루어내느냐, 성과를 내느냐 하는데 달려 있고, 그 기간은 바로 6개월, 지금부터 6개월 동안의 기간에 그것을 해내야 된다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우리 청년들의 민의가 20대 국회 첫해 금년 하반기 국회에서 좋은 그런 훌륭한 성과를 내서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고 희망의 싹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성과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아침 청년 일자리 창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